안녕하십니까. 생화학의 조은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생화학 첫 시간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탄수화물 및 대사에서 탄수화물의 정의 및 분류, 그 다음에 해당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에 설명만 나와 있고 그림이 없는 관계로 필기도구하고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사문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대 2대 1의 비율로 만났을 때만 비로소 탄수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분자식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했었던 CM 괄호 열고 H2ON 이렇게 물을 함유하고 있는 탄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CM 괄호 열고 H2MOM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니까요. 눈에 익숙하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들은 식물체라든가 조류의 엽록소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아주 많이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단당류, 그 다음에 소당류, 다당류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영양학 시간에서는 4개로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소당류를 다시 2당류와 올리고당으로 나눈 건데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밑에 분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당류 보시면요. 옆에 박스에 이렇게 분자 모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보면은 알도우즈와 케토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들은 끝이 어미가 무슨 오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살펴보셔도 얘가 탄수화물인 거를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단당류는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당류가 분해된다면 더 이상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OH기, 수산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알데하이드기가 첨가되어 있으면 알도우즈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케톤기가 하나 더 있으면 케토우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봐 주시면요. 화학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 화학구조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살펴보시면 기역이 나와 있는데요. 기역에 광학 이성질체라고 써주십시오. 자, 기역의 내용은 광학 이성질체입니다. 자, 용어는 없이 내용만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이 광학 이성질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산기 OH기죠. 수산화기. 이 OH기의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D형, 왼쪽에 붙어 있으면 L형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는 이 OH기의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오른쪽 D형, 왼쪽 L형입니다. 자, 저희 책에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줄에 밑줄을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D형이 자연계에 분포하고 있는 이 탄수화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디귿에 보면은 뭐라고 써주시냐 하면 아노머라고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노머. 이것도 역시 OH기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OH기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환상구조, 즉 고리구조죠. 고리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OH의 위치가 아래면 알파형, 위에 있으면 베타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책에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디귿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OH의 위치에 따라서 아래에 있을 때 알파형 또는 위에 있을 때 베타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리을 보면은 부재탄소라는 게 나와 있는데 부재탄소라고 하는 것의 의미만 좀 확인해 보고 가시겠습니다.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가지가 4개가 있는데요. 탄소 4개의 결합선이 모두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된 탄소를 바로 부재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재탄소 정의 기억을 해주시고요. 부재탄소를 가지고서 이성질체의 수를 만약에 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냐면요. 부재탄소가 만약에 N개가 있다 하면 여기서 이성질체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2의 N승 이렇게 2의 N승을 해주면 바로 이성질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그라미로 넘어가기 전에 2가지 용어를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옆에 빈칸이라든가 위에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노머는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피머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머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지어서 변성광 하나 변성광 자, 변성광 이렇게 2개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에피머 같은 경우는 관능기의 위치가 딱 한 군데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구조가 다 똑같고 관능기 한 개만 다른 관계를 바로 에피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피머의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누가 있느냐? 자,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에피머 관계이고요. 갈락토스 그 다음에 또 포도당과 만노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글루코즈,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에피머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도당과 만노스가 각각 에피머 관계에 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당들 중에서 에피머 관계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성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성광 네. 용액상에서 입체 이성질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액상에서 알파형과 그 베타형이 직선상 구조가 변하는 그런 건데 변성광을 찾는 문제, 요 단어를 찾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액에서 수용액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변성광이 아닐지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수용액에서 입체 이성질체가 나타난다. 입체 이성질체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변성광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는 이쯤 하면 되겠고요.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3번 환원당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환원당 옆에 밑줄 그을게요. 자, 카본일기. 카본일기의 산소는 여러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다. 거기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카본일기가 환원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가구리를 일가구리로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을 환원당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환원당이 되는 것에 이가구리, 청색을 띠고 있는 이가구리를 집어넣었을 때 반응이 다 진행돼서 환원이 되고 나면은 적색으로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이 환원당의 그 지금 변화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 침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원이 일어났구나. 그 당은 환원당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역시 뭐 당의 환원성 실험을 했을 때 적색 침전이 생기지 않는 당은 누구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다음 중 환원당이 아닌 걸 고르세요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영양학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당류와 이당류를 다 포함해서 자당만이 비환원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원당 파트에서는 자당만 비환원당이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적색 침전이 나온다거나 구리 이야기가 나오면 환원당 실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원당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탄소 원자수에 의한 화합물 해가지고 2탄당부터 6탄당까지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 리을과 미음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우리가 섭취하고 몸에서 이용되는 당들이 이 5탄당과 6탄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5탄당 펜토우즈라고 이야기하고요. 6탄당 헥소우즈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종류를 한번 보시면 5탄당에는 리보스, RNA의 구성성분이었죠. 핵산 중 RNA의 구성성분이면서 그 다음에 조효소를 구성하는 리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맨 뒤에 데옥시리보스 또 이렇게 줄 긋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핵산 구성하는데 DNA를 구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6탄당으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 만노우즈 이렇게 나왔었고요. 포도당은 글루코즈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고 당 대사의 중심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당이나 갈락토즈와 같은 형태로 흡수되었을 때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서 대사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프락토즈, 과당 같은 경우는 가장 단 당이었고요. 갈락토즈, 요거 보시면 되겠고 두뇌. 신생동물의 두뇌에 좋은 당분이 바로 갈락토즈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을 되살리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소당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당류를 한번 보실게요. 소당류는 탄소수가 2개 이상인 거에서 한 10개 미만까지를 소당류라고 구분을 했는데, 자, 소당류는 다시 이당류와 올리고당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당류의 대표적인 거, 단당류 2개가 연결된 것들이었는데요. 이당류의 대표적인 것들은 말토우즈, 락토우즈, 그 다음에 스크로우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당류들 단당류 2개 연결됐다고 했는데 한번 그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당류들은 단당류의 연결이었는데요. 엿당, 말토우즈죠. 그 다음에 엿당과 말토우즈,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당, 자당, 서당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상품명은 설탕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유당이 있었죠. 유당. 자, 그래서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것이었고요.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된 것, 그 다음에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연결된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당류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기억에 스크로우즈 같은 경우는 설탕이라고 하는데 비환원당이다.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환원당에 표시 한번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디귿의 락토우즈를 한번 보시면, 자, 글루코즈와 갈락토우즈가 이렇게 갈락토우즈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갈락토우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발육에 효과가 있는 당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계에서만 유일하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 정장 작용을 해주는 그런 당이 유당이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 3당류와 4당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3당류와 4당류, 3당류, 그 다음에 4당류. 자, 요거 올리고당이죠. 얘네들 올리고당이었는데요. 올리고당. 자, 이당류와 올리고당을 합쳐서 우리 요 생화학 시간에는 소당류로 분류를 해줬고요. 라피노우즈하고 그 다음에 스타키노우즈가 있는데요. 3당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라피노우즈가 있습니다. 라피노우즈. 자, 그 다음에 스타키노우즈.
스타키오즈. 자, 무슨 오즈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피노즈하고 스타키오즈 있는데 가끔 또 시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은 올리고당 중에서 누가 3당류고 누가 4당류고 뭐뭇이 연결되어 있니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단당류 요 세 가지 있었죠? 여기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가 기본적으로 다 한 개씩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자, 라피노즈의 경우에는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한 개의 갈락토우즈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당이 3개, 3당류의 올리고당이었고요. 스타키오즈 같은 경우는 포도당, 과당까지는 같은데요. 갈락토우즈가 2개의 갈락토우즈. 2개의 갈락토우즈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당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요즘처럼 많이 먹어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겼을 때 각광받고 있는 당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피더스를 증식해서 역시 정장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만 예방이라든가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당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로 제 3번째 과로 다당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류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을 다당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 다당류인데요. 매우 길고 복잡한 사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단당류 단위로 구성된 중합체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다당류 종류 한번 또 살펴보시면 자, 전분과 섬유소와 글리코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2번 전분과 그 다음에 3번 섬유소죠. 셀룰로즈, 섬유소. 셀룰로스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글리코겐이 나와 있죠. 글리코겐. 자, 요것들은 다당류인데 포도당만 계속 아주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단순 다당류입니다. 단순 다당류. 자, 단순 다당류입니다. 자, 그런데 전분과 섬유소와 글리코겐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똑같은 포도당으로만 길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분의 경우에는 기억에서 보는 것처럼 아밀로즈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의 아밀로펙틴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억 아밀로즈에서 글루코즈 분자가 알파 1사결합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직쇄상의 구조, 직쇄상의 구조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직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사슬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옆에 가지가 뻗어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길게 그냥 쭉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사슬 구조, 직쇄상의 구조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저 구조 때문에 요드 반응을 했을 때 청변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글루코즈 분자가 알파 1사결합과 알파 16결합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의 경우에는 사슬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가지가 뻗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사슬 구조와 가지 구조로 전부는 되어 있다.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자, 그 다음 섬유소는 자, 첫 번째 줄에 뒤에 좀 밑줄을 칠게요. 구조는 아밀로즈와 비슷하지만 자, 글루코즈의 결합이 아까는 알파 1사 결합이었죠. 자, 베타 1사 결합입니다. 자, 베타 1사 결합에 밑줄 쳐주시고요. 이렇게 베타 1사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액에 의해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소화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로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맨 뒷부분에 셀룰로즈를 영양소로 이용할 수 없다. 네. 우리의 소화액 중에는 이 베타 1사 결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로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무엇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하죠? 배변 촉진. 네. 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은 글루코즈의 중요한 저장 형태다. 밑줄 쳐주시고요. 구조는 아밀로펙틴하고 비슷하지만 이 사슬 구조가 더 짧고요. 가지는 훨씬 더 많아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복합 다당류는 단순 다당류하고 대치되는 표현이겠죠. 한 가지로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한 종류 이상의 단당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 종류 이상의 단당류들이 아주 길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합 다당류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종류로는 뭐 헤미셀룰로스라든가 한천, 그다음 펙틴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펙틴은 수용성으로서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대략적인 종류라든가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해당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칠판에 해당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수업이 끝난 후에 그려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눈 안에 싹 들어오도록 이렇게 딱 찍어 두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부분들을 제가 찝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요. 에너지 관련 물질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은데 먼저 ATP하고 GTP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 보면은 뒤에 TCA 회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로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ATP나 GTP는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에서 그 반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산 이동에 관여해가지고 ATP를 생성하게 되는 건데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현기적 조건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막 공부해야 될 해당 과정과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쓰이는 효소들은 무슨 키나제라는 효소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살펴보시더라도 얘는 현기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NADH하고 FADH2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산화적 인산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제거 반응 시 생성되는 걸로요. 무슨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적 생물의 중요한 그 ATP 공급 반응인데요. 이때 NADH 같은 경우는 2.5개의 ATP를 생성하고요. FADH2의 경우에는 1.5개의 ATP를 생성하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기억에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과정을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과정을 보시면서 이름을 좀 써줄까요?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을 보시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냐면요. ATP가 소모되는 곳이 있고 생성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ATP가 어디서 소모되고 어디서 생성이 되는지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NADH. NADH도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서 소모되는지 똑같이 이 두 개를 좀 잘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정을 이렇게 크게 좀 크지만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원래는 좀 한 10개의 단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먼저 포도당 유긴산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은 비가역적인 반응입니다. ATP를 사용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헥소키나제라는 무슨 키나제 나왔죠? 요 효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 변화를 하면서 다시 포도당은 과당 유긴산으로 바뀌고요. 과당 유긴산에서 과당 162인산으로 바뀌는 요 과정도 역시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ATP를 소모하고 있죠. 자, 요 두 단계 비가역적인 반응 두 단계를 거칠 때까지는 그냥 한 개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두 가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위에 있는 포도당이 맨 아래에 있는 이 피루부산까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포도당은 탄소수가 6개이고 피루부산은 탄소수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짜리가 탄소수 3개짜리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나 이렇게 문제에서 살펴보시면 요 과정, 여기서 이쪽 과정만 쭉 그냥 내려와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줄 그은 두 칸의 두 과정의 비가역 반응을 지나고 나서는 같은 게 요쪽 큰 대괄호로 하나, 그 다음에 요쪽 괄호로 하나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반응이 2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 같기 때문에 이쪽 반응은 보여주지 않고 책에서 요 왼쪽에 있는 것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포도당이 내려오면서 과당 162인산 다음 단계부터는 2개의 피루부산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알돌라제라는 효소죠. 무슨 아제니까요. 알돌라제. 제가 여기 밑줄을 왜 해놨냐면 알데히드, 글리세를 알데히드로 내려오는 요 과정에서 알돌라제 쓰인다라는 거 이름하고 좀 연관지어서 기억 잘 나시라고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글리세린 132인산 단계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NADH가 생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생성되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은 NADH 어디서 생성되는지 물어봤는데 여기 한 군데에서 생성됩니다. NADH는. 그러니까 여기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에서 글리세린산 132인산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NADH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 글리세린산 132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ATP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림 하나가 빠졌네요. ATP 생성되는 거. 포스포에놀 여기만 써주드렸는데 여기서도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이니까 여기서도 ATP가 생성이 됩니다. 요때 자 ATP 생성 2개가 생성되죠. ADP가 쓰여가지고 ATP가 생성됩니다.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인 글리세린산 132인산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피루부산 되기 전에 포스포에놀 피루부산도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ATP가 생성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저 위에서 포도당에서 포도당 6인산으로 넘어갈 때랑 과당 6인산에서 과당 162인산으로 넘어갈 때 ATP를 총 2개를 사용하는 거고요. 요 괄호와 이쪽 오른쪽 괄호와 왼쪽 괄호는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각각 이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에서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왼쪽 괄호에서 2개 생성되고요. 오른쪽 괄호에서도 2개 생성되기 때문에 총 4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TP 소모되는 부분과 생성되는 부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알돌라제 알 해가지고 알데히드 해서 그 효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여기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될 때 에놀라제 이름 같은 거 들어가죠. 에놀라제가 사용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루부산에서 혐기적 조건에서 젖산으로 전환되는 게 혐기적인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때 NADH가 하나가 소모가 됩니다. NADH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 NADH가 하나 소모가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쪽 젖산으로 가게 되면 혐기적 해당이 되는 거고요. 피루부산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호기적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혐기적 해당과 호기적 해당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괄호 3번에 해당 과정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해당 과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이렇게 변천하는 그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피루부산이 된 상태에서 혐기적 산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그런 혐기적 조건하에서 젖산으로 전환될 때를
현기적 해당, 그 다음에 TCA 회로로 들어갈 때를 호기적 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책을 살펴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7번과 8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7번, 8번 동그라미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조절 효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절 효소, 촉진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 각각 나와 있죠. 촉진과 억제. 자, 촉진하는 효소 ADP와 AMP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적으로 촉진하는 거는 ADP랑 AMP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억제에는 ATP와 그 다음에 구연산 NADH가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만 보시면, 표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이 중요하니까 시간을 조금 충분히 들여서 표 당연히 그려 놓으셔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당 과정은요,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자,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시작 물질들이 있습니다. 시작 물질들은 육탄당, 글리세롤, 글리코겐. 자, 육탄당, 글리세롤, 글리코겐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시작 물질이고요. 이 해당 과정은 현기적 과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P를 생성한다. 고에너지 결합을 생성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첫 번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거, 에너지 생성은 어디서 되느냐? 에너지 생성은 어디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의 포도당이, 한 개의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전체 해당 과정에서 봤을 때 한 개의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을 만드는데 그때 몇 개의 ATP를 만든고 하면 7개의 ATP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요 만드는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처음에 생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 괄호에서 ATP 몇 개 생성됐었죠? 네, 2개.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게 오른쪽 괄호에서도 2개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의 ATP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의 NADH, 어디서 NADH가 만들어지는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에서 글리세린산 1,3,2인산이 될 때 요 단계에서 NADH가 1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NADH가 1개가 생성이 됐고요. 1개. 자, 그 다음에 4개의 ATP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 2개의 피루부산으로 나누기 직전에, 요 선 전에 2개의 ATP가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ATP가 사용됐기 때문에 토탈 7개의 ATP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해당 과정 설명드리기 전에 NADH는 2개죠. 각각 1개씩이니까 NADH는 몇 개의 ATP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2.5개의 ATP를 생성하죠. 그런데 그게 토탈 2개니까 왼쪽 괄호에서 1개, 오른쪽 괄호에서 1개, 총 2개니까 얘는 5개의 ATP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의 ATP 형태로 만들었다가 처음에 쓴 거 2개를 빼주니까 7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도당이 2개의 젖산으로 현기적 해당을 거치게 되면 몇 개의 ATP를 생성하느냐. 자, 각각 괄호에서 저쪽으로 젖산 넘어가는 거 표시를 해드렸죠. 저쪽에 젖산 1개, 이쪽 오른쪽 괄호에서도 젖산이 1개, 이렇게 해서 2개의 젖산 생겨나는 것입니다. 피루부산도 2개 생겨나는 거고요. 젖산도 2개 생겨나는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현기적 해당에서는 2개의 ATP가 생긴다. 자,
이건 또 왜 그런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두 개의 NADH가 생긴다. 그 다음에 각각 두 개씩 해가지고 네 개의 ATP가 생겨나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나눠지는 그 직전에 두 개의 ATP가 생성이 됐었잖아요. 소모가 됐었잖아요. 여기까지도 다 똑같은데 어느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NADH가 하나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괄호에서도 NADH가 하나 소모되고 오른쪽 괄호에서도 NADH가 소모가 되니까 총 두 개의 NADH가 소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만드나 마나가 된 거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결국은 가운데 이렇게 두 개만 남아서 네 개의 ATP 만들고 두 개의 ATP 소모해서 총 두 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절 효소입니다. 조절 효소. 어디서 조절이 되느냐, 어떤 조절 효소가 쓰이느냐, 혹은 조절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효소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조절 효소 같은 의미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비가역적 반응이 일어나는 세 곳 있었죠. 비가역적 반응이 일어나는 세 곳. 뭐였죠? 저쪽에 첫 번째 네모 박스에서 헥소키나제, 두 번째에서 포스포프락토키나제, 포스포프락토키나제,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비가역적 반응에서 나와 있는 피루부산키나제, 요 세 가지가 바로 해당 과정을 조절하게 되는 효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당신생 파트에서 보면 이 비가역적 반응, 저 노란 박스 세 개가 거꾸로 우회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당이 신생되는 것입니다. 그거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촉지하는 건 각각 뭐냐, 억제하는 건 각각 뭐냐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우리 교재 7, 8번처럼 촉진하는 거 ADP하고 AMP 있고 나머지 뭐 ATP랑 구연산 같은 거 NADH는 억제야, 이렇게 크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가 생성된 건 몇 개 생겼는지 확인을 했고요. 에너지 생성 자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생성 자리. 자, 에너지 생성은 ATP를 생성하는 거, 저기 꼭 기억해 둬야 될 거, ATP를 생성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이냐, 그거 하고요. NADH가 어디서 생성되느냐, 그거 두 개를 확인해 보라는 건데요. 자, ATP가 생성되는 곳은 두 군데였죠. 네, 빨간색으로, 이 선 밑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 두 가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ATP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냐 하면 글리세린산, 글리세린산 1,3, 2인산, 요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다음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부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자, 넘어가는 것도 한번 써드릴게요. 그냥 피부루산, 피루부산, 아이고 헷갈리죠? 피루부산, 그 다음에 저쪽에 글리세린산 3인산, 글리세린산 3인산,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뒤에 여기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ATP 생겨나고, 그 다음에 NADH는 한 곳에서 생겨났었죠.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에서, 아이고 힘듭니다. 글리세르, 한글로 먼저 익숙하게 이름을 좀 해두시고요. 영어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잘 찾아내실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해주세요. 알데히드 3인산에서 그 다음 요거 되는 거죠. 글리세린산 1,3, 2인산 될 때 글리세린산 1,3, 2인산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에너지들이 생성되는 자리들 NADH가 생성되는 곳, ATP가 생성되는 곳 다 고기고기 몰려 있습니다. 초반기에 ATP를 2번 이렇게 소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나눠진 그 자리들에서 고기고기 모여가지고 ATP 생성하고 NADH 생성하니까 그림 눈에 딱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TP를 소모하는 자리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위에 2가지 비가역 반응에서 포도당 6인산으로 넘어올 때,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으로 넘어올 때 각각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웬만한 문제들을 푸실 때 어려움 없이 다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당 과정이 문제도 많이 다뤄지면서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거를 뭐 오늘 하루에 다 외우고 있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림 그려 놓으시고 수시로 봐 주셔가지고 어디가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어디서 ATP 소모되고 생성되고 NADP, DHA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 찾아내라 그러면 도대체 누군지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ATP 생성되는 바로 고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색깔로 좀 알록달록하게 약간 구분 지어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도록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당 과정 대단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 그려서 설명드렸는데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꼭 해주셔서 해당 과정에 대한 문제는 어려움 없이 다 모두 만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